굉장히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성남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사이에 성추행이다라고 공방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피해자 부모가 먼저 아고라와 같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가 시작됐고요. 관련돼서 국민청원까지 진행이 돼서 12월 4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2만 명 정도의 동의가 발생하는 그런 아주 큰 문제의 사건으로 비화가 됐습니다. 변호사님 정리하신 사건 경위부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제가 뭐 대략적으로 사건 그 개요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엄마가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잠깐 놀고 있었는데 애가 잠깐 안 보였어. 그래서 한참 찾다 보니까 애가 조금 어색한 곳에서 나오는데 좀 독특한 행동이 바지를 추스리는 게 보여서 좀 이상하고 거기에 남자아이가 뛰어가는 게 있어서 아이한테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그 아이로부터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말했던 거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피해자 부모는 우리 애가 그 남자아이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 가해자 측의 부모님, 피해자 측의 부모님이 서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피해자 측에서 주장 나온 내용들이 많아서 피해자 측에서 했었던 내용들 주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현재 그렇죠. 상태죠. 지금 이게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엄청나게 심리적인 충격이 많이 있을 텐데요. 법률적으로 이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지로 저희가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, 먼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추행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막 공방이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런 추행이 있었다면 진짜 말하는 그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, 자료라고 나타난 것이 CCTV가 있는데 과연 CCTV가 명확하게 그 장면이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불충분하게 찍혀 있는 이 CCTV 내용을 얼마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, 그걸 가지고 추행을 인정할 수 있을지,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게 가해자도 피해자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말하는 거, 이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, 신빙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그런 것이 바탕이 되면은 과연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나 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배상이나 그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, 그런 법적인 문제, 처리들이 어떤 게 될지,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아마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 문제, 이게 아마 굉장히 귀추의 주목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사건 내용 성격상 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특정 아동의 어떤 편에 서갖고 변호를 하는 입장 이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두 입장을 나눠서 각자 입장에 좀 이입을 해갖고, 여기 이제 이금호 변호사님이 피해자 측의 입장에, 그리고 제가 이제 가해자 측의 입장에 서서 서로 간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이 사건 경위를 좀 보니까 초반에는 가해자 부모님이 그런 추행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에 CCTV 영상을 가해자 부모 측에서 보고 나서 좀 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추행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사실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또 제한된 장소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, 가해자만 사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대부분인데, 이게 피해자인 이 아이의 진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, 그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진술에 많이 신빙을 하더라고요. 법원에서는 그 진술 자체를 많이 믿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, 또 부모가 지금 아이한테 여러 차례 물었는데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아이의 진술을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. 그리고 또 그런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니까 이 성적 학대가 있었는 것 같다. 그리고 좀 질외음부에 염증도 있었다.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말씀에 충분히 이게 추행 사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.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, 특히 피해 아동,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인이 또는 14세 이상의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가해행위를 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했거나 또는 성추행을 했다 또는 성추행 이상의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 아동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 문제에 대한 첫 발단 단계에 있어서
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해요. 안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형태대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된 게 가해자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지금 증거 자료가 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나왔단 말이에요. 네네. 아이한테 먼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당했는지를 물었을 때 그 피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그 남자아이가 4명이 이렇게 같이 있었고 책장 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CTV 영상에 보니까 실제 아이들이 그렇게 있었고 장소도 그게 맞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자아이의 피해 아이의 진술을 좀 더 믿을 수 있게끔 신빙할 수 있는 이 보강 자료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 말하는 내용 관련해서는 일부 부분 이제 그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해석이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돼요. 그런데 전체 진술을 그게 완전 뒷받침하느냐? 사실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행동들이 있었고 일부 행동이 있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부 추행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떠한 행동까지 했느냐를 무엇으로 증명하냐는 거예요. 이 사건 막 여론에서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사실 범죄행위라 생각해요. 여론을 태우는 거 저는 보건복지부나 뭐 아동을 관리하는 이런 기관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, 제 생각엔.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. 아동 인권을 학대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. 실제 이제 소년법 같은 데도 규정을 보면 이제 여기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법에 따라서 소년에 관련된 조사 심리를 하는 사건, 보호 사건이나 형사 사건 같은 거는 보도 금지하게 돼 있어요. 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참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가긴 하는데 네. 한편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. 이게 명확하게 이제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이제 할 텐데 지금 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. 마땅히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없으니까 뭔가라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하소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이게 많이 노출돼. 그러니까 제가 그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생각할 수밖에 없고, 그거를 사실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줘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. 할 게 없어요.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.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. 해버리니까 결국은 이분이 남길 수 있는 게 법에 들이면 남겼겠죠, 글을. 그렇죠. 법상으로 아동복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, 우리나라도.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가입을 하는 나라고요.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. 뭐 왜 이 조항하고 협약 가입하겠어요? 아동을 보호하라는 거예요. 왜 보호하라고 하겠어요? 아동이 그냥 무조건 얘가 착하고 이쁠 것 같고 말 잘 들을 것 같아서? 아니잖아요.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사실 이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해당되는 그 전체를 생각해갖고 전체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형태의 일이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.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로 할 방법이 없네요 라고 하니까 결국은 피해자 부모님께서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기본 쟁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. 이제 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실제 추행이 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.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책임이나 뭐 처벌 문제, 사후 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. 그렇죠. 네, 저희 1편에서는 이 뭐 진술의 신빙성, 뭐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에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우리 2부에서는 그러면은 추행이 있었다면 뭐 형법적으로 말하는 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해 아이를 처벌할 수 있을지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좀 어떤 피해 아이 측의 어떤 배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